여의도 매시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모처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책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이 책의 원래 원문 영어 제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제목이 뭐냐면요, Inflation: A Guide for Users and Losers.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이드 책인데, 여기서 유저는 승자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승자 또는 패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인플레이션 잘 대응하지 않으면 승자와 패자가 엇갈릴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주목하게 된 배경이 이 책의 두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과 저도 동일한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인플레이션 책들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이 많았던 터에 좋은 책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시기가 우리 앞에 도래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조금 더 과거와는 달리 본격적인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들, 그것들을 이분들도 되게 비슷하게 공감 어리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낮은 인플레이션 생활 속에서 살아왔던 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사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10억 인구가 전 세계의 인력으로 제공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정말 싼 값에 많은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공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을 생각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로 중국이 제공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어떤 물건이 더 싸게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하고 또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을 쉽게 누가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다 결부돼서 우리는 아주 드물게 지난 3, 40년 가까이의 기간을 굉장히 저렴한 물가의 생활 속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일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게 탈세계화죠. 이제는 가장 값싼 곳들에서 그 물건을 사와서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서 가장 값싸게 유통할 수 있는 업자들에게 부탁해서 유통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밸류체인망이 가동되는 게 아니라 차단되고 분절화되고, 그 다음에 그쪽과는 거래선 안 되고, 이런 이슈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저렴한 곳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못 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상은 세계화, 지구촌 이런 것과 멀어지는 탈세계화 세상이 될 것이니,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는 기후변화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궁극적인 기반이 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가장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는 물류체계뿐만 아니라 공업지대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공업지대가 대규모 홍수로 물에 잠긴다든지, 아니면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활동이 원활해지지 않아서 피해를 봤다라든가, 또 산불로 전소됐다든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자들은 똑같이 그런 부분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방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있고, 또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기업체나 또 농업법인들이 보험을 들게 되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중요한 요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대목을 똑같이 지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뭔가 컨텐츠들을 좀 준비해보면 좋겠다 해서 논문도 찾아보고 있었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서적이 나와서 이걸로 가름해도 괜찮겠다 싶은 상황인데요. 이 저자는 제가 몰랐던 것들을 굉장히 아주 딥하게 연구해서 하나씩 밝혀내서 그걸 이 책에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일단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현상을 철저히 통계 지표들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도 얼마나 올랐는지 당연히 물가 지표로 확인하고, 그리고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 올 것인지 왔는지 이런 것도 통계 지표로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저자가 첫 번째 챕터에서 가장 먼저 저한테 충격을 줬던 그 멘트는요, 이 인플레이션 지수들 이거 믿지 마세요라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인 이런 맥락에서 화두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인플레이션 지수들이 상당히 재량화되어 있다, 재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기를 딱 써놓은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각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떤지 통계 수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 통계 수치를 발표하는 그 통계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통일되게 발표된 것이냐? 그렇지가 사실 않거든요. 이 책의 저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비용을 인플레이션 지수에서 뺐습니다. 제외했어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아예 찾지를 못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소유자 등기 임대료라는 등가 임대료라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주택 비용을 카운트를 하는데, 이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걸 추정해서 넣는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수는 누가 측정해도 누가 그걸 계산해도 다 똑같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재량화돼서 그게 가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생략, 축소, 왜곡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을 맥락이 있음을 주목해야 된다는 걸 바로 이 저자들은 지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부터가 사실 우리의 의사결정의 첫 단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딥다이브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의 저자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나름대로 크레딧이라고 해야 됩니까? 신뢰도가 갑자기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측정할 때 흔히 말해서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그 장바구니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많이 쓰는 품목들을 넣게 되는데, 품목들도 변동성이 작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플레이션 지수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진짜 인플레이션이 어떤 상황이라는 건지 우리가 너무 그것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딱 해주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수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가져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니까 저 나라는 어느 정도 물가 상황이겠네,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또 연이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실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그 인플레이션을 느끼는 그 집단이 노인층인지 저소득층인지 고소득층인지 청년층인지에 따라서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 패턴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방법들이 그때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때가 3%대다. 그리고 일본의 인플레이션 때가 3%대다. 동남아의 인플레이션 때가 3%대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환경 상황이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똑같이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령층들이 많은 국가일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캐시플로우로 돈을 버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수준의 물가 상승만 유발돼도 사회경제적으로 치명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들어오는 돈에서 나갈 돈들이 꼼꼼하게 꽉 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또 아내가 갑자기 적지 않은 병에 걸려서 장복해야 되는, 계속 사서 먹어야 되는 약이 하나만 더 늘었다. 근데 그 약값이 약수가가 꽤 높은 거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 집은 돈 10,000원 한 장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경까지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딱 올라갔다 하는 순간 계속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20만 원씩 적자로 바뀌었다? 이 결국은 그 뒤는 우리가 다 예상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노인층이 많은 국가인지 저소득층이 많은 국가인지 중소득층 이상이 많은 국가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전개되는 흐름들을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같이 투자를 많이 즐겨 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 경제 상황을 모니터 하실 때 그 나라 물가 수준 가지고 통계 지표
발표되는 거 보시면 우리나라와 똑같이 대응해서 비교하고 대조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요 대목에서 야, 이 저자들 만만치 않게 이번에 공부해서 이 책을 집필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 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경제 붕괴의 결과인 것이지 이게 원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특히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잘 알려졌던 대표적인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마르 독일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 어떤 형태의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모니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저에 대해서 좀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직접 제가 가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인지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거기에서 제가 만난 주민들의 발언들과 완전 일치합니다. 뭐냐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망한 게 아니라 아주 정확히 말하면 경제 문제가 생겨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게 그게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그걸 정확히 짚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환율적인 부분에서 먼저 유발된 것이거든요.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주요 공산품이나 식료품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바로 이런 국가가 이 물건을 살 때 바로 예전보다 더 많은 외화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슬슬 국가 경제에 어떤 누적되는 피로감이 생기고 결국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국가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가는 경로가 어찌 된 건지 설명을 해준 것이고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이 극단적인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돈을 정부가 계속 찍어내면 이렇게 정부가 유동성을 계속 제공하면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책의 두 학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국가구나. 왜냐하면 우린 자체적인 생산 여력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는 즉 경제 상황이 붕괴되는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치닫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떤 정부에서 하는 일을 비판할 때 그게 약간 과장되거나 왜곡되면 그 비판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답답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우리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해봐야 정신들 차리죠.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지경까지 가기에는 정말 확률이 희박할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책의 저자분들은 그냥 완전히 물가 지수를 학자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누군가는 승자로 만들고 누군가는 패자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우리 소비자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자세히 써주고 있습니다. 실제 마찬가지로 저도 이거를 정말 절절히 느낍니다. 뭐냐면요. 아마 이 여의도 맨션에서 우리 채널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어떤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거나 직접 사업체를 영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그분들 지금 이번 달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또는 통계청 이런 데서 국가에서 발표한 물가 지수들 살펴보고 가격 아니면 회사 경영 전략 수립하신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이번에 우리 가게에서 또 불 때우려고 가스 하나 주문했는데 가스 가격이 얼마 올랐대. 그걸로 물가 체감합니다.
그 다음에 식용유 한 통 주문했는데 그게 얼마 올랐대. 그걸로 물가 체감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서 다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지표에서 말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지수, 지표들을 기반으로 너무 고민할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을 중앙은행 발표를 보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활을 기반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한다는 거죠. 따라서 실제 정책 당국들도 진짜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그 물가 수준 가지고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행동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것들, 즉 주유비, 예를 들어서 월세,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라면 가격. 이 몇 가지를 주로 모니터해서 그걸 통제하거나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물가 수준을 인식하느냐를 보고 정책들을 입안하고 관리해야지 그냥 벙벙하게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시사점도 이 책에서는 굉장히 묵직하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은 저도 경제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까? 나름 알죠. 나름 아는데 인플레이션만 딥답한 분야의 학자는 아니다 보니까 저도 빈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그걸 전공한 학자들이 계속 그 다음에 또 후속 연구하고 후속 연구해서 새로운 걸 또 밝혀내고 또 규명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책은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자주 목격될 게 뻔한데 그런데 인플레이션 어디까지 알고 대응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연구하려는 후속 학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한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지 않으시면 루저가 됩니다라고 책 제목에 루저라는 단어를 썼어요. 참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은 책을 저술했던 사람이고요. 뭐 해외에서 제 책이 번역 출간된 적도 있지만 책을 판매할 때는 사람에게 기분 나쁠 것 같은 단어를 책 제목에 좀처럼 넣지 말자라고 출판사 마케터들이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두 학자들은 진짜 학자들이시니까 절절한 마음인 거죠. 이거 경제 공부 하셔야 되고요. 인플레이션 공부 안 하시면 루저 됩니다라는 그 어떤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 책 제목이었고 실제 책에 이렇게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었을 때 루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일상생활비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먹거리 사거나 아니면 임대료 내거나 아니면 교통비 내거나 이게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 구간 때는 이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승자에 해당되는 부분, 유저 또는 위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인플레이션 때 왜 더 승자가 되냐면 이분들은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기지를 통해서 대출을 껴서 집을 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기지로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 구간 때는 더 부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 표현이 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오일 쇼크 당시 때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서민들은 오일 쇼크 당시 때 어떤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유가가 올랐어요. 그럼 난방비 오르죠. 그 교통비 오르죠. 그리고 내가 주유할 때 주유비도 오릅니다. 그러니 내 생활은 점점 빡빡해지고 그리고 저축할 돈도 더 줄어들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여지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오일 쇼크가 이렇게 만연했을 때는 회사 사장님도 우리 회사 이렇게 망할 것 같아서 몇 명은 감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일부 사람들은 아예 직장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약간의 자산을 축적했던 사람들은 오일 쇼크 때 오히려 돈을 더 번 것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오일 쇼크 당시에 유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그 유가 오르는 것과 맥락을 부합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정유회사라든가 정유 관련한 회사들 중에 일부는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시기에 바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을 이해해서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면 이런 흐름들이 더 공고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저자들의 주장이고, 저자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인플레이션 학습하고 소외되지 맙시다, 이겁니다. 특히 저자는요, 가장 최신 그 통계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2년 미국의 화석 연료로 인해서 이익을 본 계층은 상위 1%가 정확히 말하면 화석 연료로 생긴 이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022년에 미국이 화석 연료를 통해서 거둬들인 모든 이익을 다 합쳤을 때 그 이익 중에 상위 1%는 그 이익 전체 이익의 51%를 상위 1%가 가져갔습니다. 예. 그래서 상위 1%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가처분 소득이 6% 증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위 50%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이익 중에 단 1%만 받아갔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구매력 상실까지 유발돼서 하위 50%들이 실제 가져간 이득이라는 건 미국 사회에서 석유 팔아서 번 전체 이득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명백백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 책에서는 정책적 대안들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도 굉장히 신선해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두세 번 다시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저는 정부에 자문을 할 때도 있고 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값진 챕터였는데 우리 모두 유권자 한 사람이니까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특정 경제 상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제도를 가미해서 변경하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일반적인 기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의 흐름이라는 걸 법과 제도로 인위적으로 막는다?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바꾼다? 이건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저자들은 이제 금리만 가지고 물가를 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건 이제 너무 오만한 생각이고 이제 별도의 도구들,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학자들에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가격 통제. 이것도 이제 한번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격 통제는 실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스페인 사례, 헝가리 사례,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사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 주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사례까지 얘기하면서요. 어느 한 군데서만 이런 성과를 낸 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 가격 통제를 통해서도 물가나 전반적으로 사회 안정을 도모한 흐름들이 확인된 게 있으니 이건 무작정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교하게 이것도 한번 써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AI가 어떤 변화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아닌 또다시 안정된 물가 수준을 만들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경제학자라는 건 없었던 것들, 앞으로 전개될 거를 무조건 상상해서 그걸 넣을 수는 없고 그동안 전개됐던 흐름만 가지고 분석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 공부 꼭 할 때 필요한 게 인플레이션 공부인데요. 그 인플레이션 공부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입문서, 그게 이게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Guide for User and Loser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에게 특히 인플레이션을 그냥 경제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접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라는 점에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